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넘어 급등하면서 이미 비싼 주택은 많은 대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밀려나 버렸고, 실망한 구매자들은 일부 경제학자들의 예측대로 시장이 향후 몇 년 안에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면서 변동금리 대출로 선회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부모들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브라이트바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마타이의 빈야드 주민들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선언한 뒤 50여 명의 불법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매사추세츠 해안의 엘리트 섬에서 인근 군사기지로 이 사람들을 추방하게 만들었습니다. 추방작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돈 볼덕 뉴햄프셔주 공화당 상원 후보는 주에서 정당 지명을 받은 지 하루 조금 지나자 2020년 대선에 대해 도둑맞은 것이 아니다라며 종전의 입장을 바꾸는 말을 했습니다. 왜 바꿨는지 살펴봅니다. 엘라바마주 공화당은 곧 풀뿌리 팀을 배치해 조지아주 상원 후보 허쉘 워커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옐로해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가가호호 다니면서 허쉘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공화당의 짐 저스티스 주지사는 오늘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로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 나온 이후 두 번째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주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마이크 린델 마이필로우 CEO가 이번 주 초 FBI 요원들이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힌 뒤에 연방정부와 FBI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미시 화장품 대박 세일! 미시 화장품이 창립 22주년을 맞아 특별 세일을 단행합니다. 셀트리온 영양크림, 아이크림 한정 특가 세일. 비욘드 필링 젤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각종 앰플 마스크팩, 알로에 젤은 2박스 사면 1개 공짜. 카자오, 다이 에센스, 더나 플러스, 미백 에센스와 미백 크림 등 신상 히트 상품도 특가 세일.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계속 치솟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년 고종 같은 경우에는 6.02%, 6%대를 넘어섰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5% 넘었었을 때도 한참 얘기가 있었는데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지금 올라간 상황이죠. 그리고 15년 고정금리도 5.21%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이제 5-1 ARM이라고 부르는 이 5년 동안은 고정금리 하지만 5년 뒤부터는 변동금리로 풀리는 거죠. 이게 5-1 ARM 같은 경우에는 4.93%, 뭐 여전히 많이 올라간 거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RM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지금 뭐 30년 고정이자 6.02%에 비하면은 1.0 뭐 한 9%, 1.09%. 그나마 그것도 좀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1% 이상 차이가 나니까. 30년 고정으로 이야기했을 때 계산을 대충 해보면은 한 1% 정도 차이가 나면은 월 페이먼이 한 70불, 80불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월 페이먼 내는 거에. 그러니까 월 7, 80불 정도를 줄일 수가, 어쩌면 한 월 100불 정도를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암으로 하면은.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택값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푹푹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지금 고정이자 30년 고정이자는 너무 이자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선택적으로
이 암 상품을 이용한 5-1 암을 쓰게 되면 5년 동안은 일단 고정 이자로 적은 이자로 5년 동안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5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이자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연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연준의 전체적인 흐름이 2023년 중반까지는 이자를 올리지만 그 이후에는 이자를 다시 낮추어서 어떻게든 지나친 고이자 때문에 경제가 너무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받지 않게끔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2023년이 지나고 나서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다시 이자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모기지 이자도 같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한 2, 3년만 버티면 충분히 다시 이자가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5년짜리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 재융자하는 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신 분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죠. 지금 이제 2024년이 되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고 2025년이면 백악관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자, 요번에 올해 11월 달에서 중간 선거 마치고 난 다음에 공화당이 의회를 이제 다수당으로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2024년 선거 지나서 2025년부터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당장 2025년 적어도 뭐 2026년쯤 가면 충분히 경제가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죠.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기업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결국에는 몇 년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이제 5-1 ARM을 선택을 해서 일단은 조금 낮은 이자율로 주택을 구입을 하고 몇 년 뒤에 재융자를 기약하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인데 이 소식을 전한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몇 명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숫자를 딱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5-1 ARM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은 5월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5월달 이야기가 나오면 사는 이야기가 예년 1년 전에는 5-1 ARM을 이용하는 사람이 5%가 안 됐는데 한 4%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5월 달에 5-1 ARM을 이용하는 사람 숫자는 퍼센테이지는 전체 융자의 한 10%까지 늘어났다. 작년보다 올해 들어서 2배로 더 늘어났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 하는 게 고작이고요. 지금 현재의 추세 8월이라든가 적어도 7월, 8월 최근에 어떤 추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숫자로 아직 집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히 30년 고정이자를 선택하는 사람보다 이 5-1 ARM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는 거죠.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5-1 ARM이 그러면은 정말 안전한 거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몇 년 뒤에 다시 경기가 좋아져서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모기지 이자율이 낮아지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사는데 4.93%로 5-1 ARM을 했다 칩시다. 이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럼 지금으로부터 이제 5년 뒤에는 그러니까 2027년이 되겠죠. 2027년이 되면은 이제 변동이자로 바뀌게 되는데 그 당시에 기준 이자로 바뀌게 되는데 만약에 올해 말에 지금 시작이 되는 오일 쇼크, 유럽발 오일 쇼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 오일 쇼크가 영향을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영향을 주게 된다면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은 또 사이가 다시 약간 거리가 멀어진 것처럼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단독이 됐던 혹은 힘을 합해서건 뭐든 간에 이상한 일을 벌려서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럼 이제 그런 가정들을 저희가 이게 아주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정들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얘기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저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뭐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얘기해 보자 그러면 미국 내에서 뭐 지나치게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정말 내란이 벌어진다면 미국 내에서 시민 뭐 시빌 워죠. 시빌 워가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러면 이 이자율을 이거는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5년 지난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처럼 불안한 정세에서는 어느 누구도 5년 뒤를 장담하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까 선택을 할 때 좀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5년 뒤에 딱 갔는데 그때 이자율이 예전에 80년대 이자, 70년대, 80년대 이자처럼 막 10몇 퍼센트 막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이자가 10몇 퍼센트로 5%도 안 되던 이자를 내던 분이 갑자기 10몇 프로 이자를 내려고 그러면은 못 내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깡통주택들이 막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페이먼을 할 수가 없어서 차압당하는 집들이 이제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서는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냐면 현재 이 5-1 ARM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재정적으로 튼튼한 사람들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내가 버는 돈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를 모기지로 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넉넉하게 벌면서도 조금 더 아끼려고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암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기사에다가 써놓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맨 마지막 기사가 뭐였냐면 어쨌든 집을 살 사람은 무조건 계산기를 돌려야 된다. 반드시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사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5-1 ARM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집을 구입하시려고 했던 분들인데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라면 오히려 좀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나의 옵션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수소수는 우리 체내의 활성산소를 줄여 항산화 및 노화 방지, 피부 미용, 독소 제거, 당뇨 및 면역력 개선 효과에 탁월합니다. 알카하이드로의 수소 알카리 이온수기는 1100ppb 이상 수소를 함유하는 대한민국 최초 수소수 생성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카리 이온수를 생성하는 대한민국 의료기기 인증 제품입니다. 수소수 정수기 알카하이드로 404-989-2000번 404-989-2000번 바이든플레이션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화당에서 내놓은 이 카드 뉴스에 보면은 바이든플레이션을 작년 8월과 올해 8월을 비교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바이든이 취임하고 1년, 2년 요 사이에 가스값은 25.6% 올랐다. 그로서리 장바구니는 13.5%가 올랐다. 애들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이유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12.6%. 퓨얼, 연료 비용은 68.8%. 뭐 전기값, 가스값 이런 거 많이 올랐죠. 한 예전에 200불 내던 분이 지금은 월 300불 정도 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별로 많이 쓴 것 같지도 않은데. 에너지 비용도 지금 23.8% 올라 있고 항공료도 지금 33.4%가 올라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뭐 10%다, 뭐 9. 몇 %다, 혹은 이제 지난 8월 달에 8.3%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숫자들은 훨씬 더 높게 나온다 이거죠. 이런 바이든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게 이제 브라이트바트 뉴스가 오늘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뉴욕 포스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도를 먼저 했는데
이제 몇 가지 가정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몇몇 가정들을 실제 사례들을 소개를 한 거죠. 1998년 애틀란타, 저희 애틀란타 조지아 지역에 98,000달러를 들여서 부모님 집을 사줬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집 한 채에 98,000달러.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에 얼마든지 집을 살 수 있었죠. 90년대 말에는. 예.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부가 그럼 이제 부모님 집은 그때 그렇게 샀는데 지금 이 부부는 둘이 합쳐서 75,000달러를 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부부가 일해서 6,000불 정도를 벌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대략 6,000불 조금 더 벌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 지역에서는 그런 1년에 75,000불 버는 거 가지고서는 살 수 있는 집이 없다. 이런 내가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이 동네에서는 고장난 트레일러조차 그 돈으로는 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직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을 살펴봤는데 그래야 뭐 3, 40마일 떨어져 있는 교외 지역이 훨씬 더 안락하고 좋지만 한 3, 40마일 출퇴근하는 그것도 다 비용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어서 결국은 직장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가장 싼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아이들을 낳고 집과 마당을 사고 싶지만 그걸 미뤄야만 하는 형편에 있다. 이 지금 대도시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주거비는 바이든 인플레이션의 한 측면일 뿐이다. 이번 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8월 물가 상승률이 하락했다는 기성 언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성 언론들은 식품비하고 가스비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건 그렇지가 않죠. 지난 12개월 동안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럼 식료품 가격 13.5% 올랐다. 식료품 그로서리 13.5% 올랐거든요. 코미디언인 게리 드노이아는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살이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식료품 살 돈이 없다. 살 빠진 게 아니라 못 먹은 거다라는 이야기. 나는 쇼핑을 하고 일주일 동안 식사 계획을 세우곤 한다. 하지만 지금은 페이지, 그러니까 파그라고 그러나요? 페이지 요거트 한 개가 10달러라고 그러고요. 어느 동네, 뉴욕 쪽인가 본데요. 페이지 요거트 하나가 10달러. 그리고 도리토스 아시죠? 과자. 도리토스 과자 한 봉지가 7불이랍니다. 와, 여기는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닌가. 요즘도 과자 값이 엄청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로소리 식품점 가가지고 식재료 사서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것보다 그냥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사 먹는 게 훨씬 싸다 이거죠. 어차피 끼니 때우는 거니까. 런치 스페셜을 3일 동안 계속 사 먹었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중국 테이크아웃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뭐 코미디언이니까 이제 우스개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이게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이자 아내이기도 한 브리아나 하워드라는 분은 그녀의 가족이 가게에서 10달러짜리 포도를 구입하는 데에도 망설여야 하는 이런 고충을 겪고 있다. 포도 한 덩어리 이거 그냥 한 팩 사는데 이게 10달러.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옛날 같으면은 299 뭐 3불 정도 하는 거였는데 지금 10달러.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갈등하는. 근데 큰 맘 먹어야 이제 포도 한 송이 살 수 있는 이런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돼. 미국은 풍요로운 나라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진짜 풍요로운 미제는 다 커. 하다못해 심지어 밤에 뜬 달을 보면서도 야 크다. 역시 미제는 다 크구나. 이렇게 막 농담하면서 미국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가 없어. 맨날 부족하고 뭐 가서 살려고 그러면 또 비싸고 인터넷 주문조차도 이제는 주문하고 나서 제 날짜에 오질 않아가지고 이게 진짜 오나 안 오나 불안해야 되고 날짜가 계속 배송 날짜가 늦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상한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정말 이상한 나라로에 가고 있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다른 미국인들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아직 겨울이 오지도 않았는데 가스값, 에어컨 비용 이런 것들이 마구 올라가는 걸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 달에 200달러였던 전기 요금이 300달러가 됐는데 지난 여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어컨을 더 많이 쓴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자조 섞인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치솟는 물가를 흡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최근 오하이오,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중간 격전지 주에서 열린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자동차 백미러에서나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수요일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 최고의 이슈는 바이든의 어려운 경제, 즉 인플레이션이 30%. 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가장 큰 이슈다는 거죠. 유튜브가 끊어버렸네요. 예. 유튜브가 끊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뭐 그래도 계속 진행을 일단 하겠습니다. 입소스의 여론조사는 9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에 미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고요. 오차범위는 3.8%포인트라고 하는데 민주당원이 460명, 공화당원이 360명, 그리고 무소속 124명이 여론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이 훨씬 많이 의견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이민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8%. 그리고 범죄는 이제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범죄다라고 답한 분도 8%인데 그나마 반올림에서 8%가 된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아주 대놓고 온라인 상태가 매우 안 좋은데 하여튼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음 뉴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드레스 투자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사 빈야드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군사기지로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많이 보낸 것도 아닙니다. 대략 한 50명 보냈습니다. 50명. 그럼 이 50명 정도 비행기 2대 보냈다고 그러니까 뭐 대단히 많이 보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마르타스 비냐드라는 곳이 이제 섬이고요. 이 섬 가운데 비행장이 있는데 그 비행장, 섬에 있는 비행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여객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소형 전용기로 해서 전세기로 보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 50명 보낸 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이 섬은 대체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좌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섬에서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한 사람들이 무려 88%가 바이든을 선택한, 바이든 찍어준 사람이 88%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좌파들이고 부자들인 사람들이 주로 여름 휴양 별장으로 많이 집을 사놓는 뭐 이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자 동네인 것이죠. 지금 이게 어디 있냐면은 요 지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전체에서 뉴욕의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약간 위쪽에 소속은 매사추세츠로 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뭐 뉴욕, 매사추세츠, 뭐 로드 아일랜드 뭐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이 부자 좌파들이 불법 이민자들 실어 온 거 보자마자 바로 뭐 기다리고 회의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바로 발끈하고 당장 들고 일어났고 곧바로 주지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센 사람들이죠. 뭐 속된 말로 센 사람들인 거죠. 바로 주지사한테 연락을 해서 베이커 주지사한테, 찰리 베이커 주지사한테 이 사람들 당장 내쫓아라라고 이제 압박을 넣은 것이죠. 워낙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많이 있었을 테니 주지사도 아주 빨리 움직였습니다.
연락 받자마자 바로 그날, 그래서 어젯밤에 옮겼습니다. 버스에 태워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버스에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데려다 놓으니까 바로 다음날 난리가 나고, 바로 그냥 그날 버스 태워가지고, 예, 지금 군 부대로 보냈다. 이 군 부대가 어디냐면은 케이프 코드 합동기지로 보낸 건데요. 조인트 베이스 케이프 코드로 되어 있는데, 이 케이프 코드가 지금 아까 댓글 보니까 이 안젤리나님인가요? 안젤리나님이 어떤 그 동네에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군부대 시설에 일단은 수용을 할 것이다라고 주지사실에서는 발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군부대 시설 안에 기숙사 같은 곳에 이제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민간인들이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하여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저희가 계속 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지금 드산티스를 향한 이 좌파들의 공격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는 뭐 옳지도 않지만 불법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마르타스 비냐드 쪽에 변호사로 나타난 인물이 있는데, 그 레이첼 셀프라는 인물. 레이첼 셀프는 기자회견을 아예 갖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드산티스의 불법 이민자 수송 작전은 납치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납치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이게 뭐 USCIS 그런 에다가 뭐 통보를 하고 옮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거는 담당 부서가 아니고 뭐 그러니까 권한이 없고, 결국에는 드산티스 주지사가 이 불법 이민자들을 이 섬으로 보낼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이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은 불법이다. 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주지사 경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던 니키 프리드,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플로리다 주의 현재 캐비넷 주 정부의 장관들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장관이 하나가 있는데, 이 여성이 바로 니키 프리드인데, 니키 프리드가 항상 그 드산티스 주지사를 험담을 많이 하죠. 그 드산티스 주지사도 니키 프리드를 항상 이렇게 여러 회로 제껴놓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근데 프리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백악관에 전화 걸었다 어제라고 밝힙니다. 이게 어제 트위터에 올려놓은 건데, 방금 백악관과 전화 통화를 마쳤다라고 트위터에다가 써놓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백악관에다가 연방 법무부가 론 드산티스 주지사의 정치적 인신매매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법 이민자들을 민주당 이 지도자들이 지금 정신 차리라고 이게 뭔지 좀 느껴보라고 보낸 거 가지고 정치적 인신매매, 그러니까 political human traffick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여간 그러한 아주 강도 높은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한편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텍사스주 델 리오에서는 하루에만 15,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막 몰려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봤는데, 이게 전국으로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팍스뉴스에서 드론 띄워가지고 전국으로 이걸 생중계를 해줘서 저희도 보여드렸었는데, 하루에 15,000명 들어오는 텍사스도 있는데 겨우 50명 들어온 거 가지고 이 쌩 난리를 치느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예, 저도 뭐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바마를 건드리니까 이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오바마가 지금 굉장히 큰 영향력을 뒤에서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체가. 어차피 여기는 여름 휴양지로 많이 쓰는 지역이고요. 브라이트바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산까지 했냐면, 이곳에 있는 각종 시설들 어차피 부자들이어가지고 이제 여름 휴가 다 끝났고 가을 겨울 때는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서 비어 있는데, 이 비어 있는 집들 이런 데다가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하면은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뽑아냅니다. 뭐 맥시멈 600만 명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좀 무리한 숫자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곳인데 50명 겨우 보낸 거 가지고 지금 이 쌩난리를 치냐. 니네들이 진짜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환영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환영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도주의적 위기를 선포하고 주지사한테 강하게 압력을 넣어서 이들을 군 기지 안으로 쫓아내버렸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민주당 사람들, 좌파들의 위선을 보는 모습이다. 이게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좀 속상합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왔던 건 사실은 바이든 때문인데 바이든이 환영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온 건데 불법이어도 불법적으로 넘어가는 건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받아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온 건데 근데 이들은 그냥 정치인들의 고래 싸움이죠. 정치인들 싸움 속에서 이리저리 지금 불법으로 온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튼 참 거시기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네, 지금 이제 유튜브가 오늘 갑자기 스톱하는 바람에 럼블로 지금 옮겨졌는데요. 럼블에서 또 계속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녹화하고 있으니까 녹화 끝나고 나면 방송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도 녹화본으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차이든이 불법 월경 초대한 건데, 그러니까 지들 앞마당으로 보내니까 오히려 화를 내고 앉아. 이게 이제 위선적인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였죠. 예, 감사합니다. 댓글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더 보겠습니다. 뉴햄프셔의 공화당 상원 후보로 낙점이 된 인물 바로 이 볼덕인데요. 이 던 볼덕 이 후보가 갑자기 말이 바뀌었습니다. 후보되기 전하고 후보된 다음하고 말이 바뀌었다. 이게 무슨 뭐 공화당 후보되는 게 화장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왜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이 표정 생각이 바뀌느냐 말이 바뀌느냐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던 볼덕이 공화당 연방 상원 후보의 공화당 후보로 낙점을 받기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지지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볼덕은 처음부터 노선을 본인이 아주 강한 트럼프 지지자 노선으로 선거운동을 펼쳐왔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몰아붙였으면 이 뉴햄프셔 주의 공화당에서 이 사람은 좀 위험할 정도로 오른쪽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트럼프 지지자로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큐어넌 지지자가 아니냐, 이런 그 음모론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받을 정도로 강하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당연히 2020년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다, 결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고요. 군 출신입니다. 준장 출신인데, 이 육군 준장 출신인데, 근데 본인이 실제로 작년에는 120명의 군 장성들하고 이제 해군 제독들하고 이 120명이 선거 바로잡아라라고 이제 공동 서한을 발표했던, 거기에 서명을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2020년 선거는 잘못됐다라고 주장해 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딱 공화당 후보가 되고 나니까 말이 바뀝니다. 공화당 후보가 되고 나서 어떻게 말이 바뀌었느냐? 2020년 선거는 도둑맞은 게 아니다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지금 뉴햄프셔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민주당원들의 표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좀 더 중도 성향을 가진 후보가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는 예전에부터 계속 있어 왔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화당은 이 뉴햄프셔 공화당은 좀 더 중간 쪽으로 올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려고 이 볼독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를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뉴햄프셔 주의 공화당원들이 투표해서 뽑은 사람은 볼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아주 친트럼프, 강하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트럼프 지지자로서의 볼독을 보고 사람들은 사실 공화당 후보로 세워준 거였는데, 그런데 정작 공화당 후보가 되고 나서 볼독은 2020년 선거는 부정선거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지금 말을 바꾸는. 근데 그렇게 말을 바꿨던 인터뷰를 누구랑 했느냐? 팍스뉴스랑 했다는 거죠. 팍스뉴스랑 그 인터뷰를 했으나 실제로 볼독이 그렇게 인터뷰했다라는 걸 더 크게 보도한 거는 어디냐? CNN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좌파 언론들이 아싸 하고서는 지금 이것을 잡아서 크게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뉴햄프셔의 지금 유권자 구조를 보았을 때 어차피 전략의 수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일 때는 친트럼프냐 아니면은 뭐 기득권층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패가 나뉠 수는 있으나, 경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 하나의 공화당 틀 안에 하나로 다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공화당 내 대통합의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볼독이 지금 전략을 수정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거를 놓치지 않고 CNN이 열심히 파헤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 뭐 예전에는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파헤치는 겁니다. 그리고 볼독은 철저하게 음모 이론자형 후보다. 이 사람은 음모론 믿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뉴햄프셔의 유권자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속지 마라라고 CNN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로 기사들을 지금 뿌려냈다. 그럼 뭐 당연히 다른 언론들도 CNN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든가 뭐 아니면 뭐 해가지고 이런 뉴스들을 또 막 쏟아내겠죠. 어떻게 해서든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할 것이다. 사실은 이제 뉴햄프셔 공화당에서는 현직 민주당 의원, 현직 민주당 상원 의원인 매기 하산이 좀 약해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매기 하산은 공화당 쪽에서 좀 제대로 된 후보만 나오면 꺾을 수 있는 상대일 거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강성인 볼독보다는 조금 좀 부드러운 사람을 좀 찾자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지를 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보면은 볼독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사람이 이거 제가 척 몰스, 몰스라는 후보를 지지를 한 겁니다. 척 몰스라는 후보를. 이 척 몰스를 지지를 했던 건, 거기에는 이제 기득권 공화당층이 이제 몰렸던 것 같은데, 그래야 중도표까지 얻어서 민주당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공화당원들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볼독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 중도를 자꾸 신경 쓰다 보면은 결국은 내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어차피 선거는 이겨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 표를 얻고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강령을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일단 볼독은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본인이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되고 하루가 딱 지나고 나니까 하루가 지난 바로 뒤에 나는 2020년 선거는 이거는 좀 내 입장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입장을 바꿨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독이 하는 이야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하고 유권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는 도둑맞지 않았다.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다 아니다라는 이슈가 사실은 올해 중간선거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점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전에는 굉장히 큰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큰 기대를 했었습니다. 예. 그것이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 2년 동안 꾸준하게 어떤 하나의 큰 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은 2020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금 연방 법무부, FBI 그리고 이 민주당 좌파들이 계속 국내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방향성 가진 수사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이 부정선거 주장이 1월 6일 반란으로 이어진 것이다라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갖다 껴맞추기식이라도 증거를 갖다 댈 수 있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5만 가지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 영장들을 남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면은 좀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전술적으로라도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계에서는. 정치 역학을 따져보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볼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는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러한 선택을 이제 했다라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고 있는, 어차피 지지했던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지지했던 건 아니지만은 지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근데 트럼프와 거리두기를 해서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뉴햄프셔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뀔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얘기가 됐던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볼독이 말 바꿨다 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산 후보 쪽에서는 볼독이 말을 바꿨다, 저 사람 말 바꾼 거 믿지 마라, 정치인이 이렇게 말 바꾸는 거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공격을 퍼부어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과연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말을 바꿔놓고 계속 그 유권자들한테 표를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깨끗한 물로 샤워하세요. 알카 하이드로 정수 필터 샤워기. 네, 엘라바마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엘라바마 주의 공화당이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선거에 나와 있는 허셸 워커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을 조지아주로 파견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조금 여유가 있죠. 워낙 강하게 공화당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엘라바마주에서는 공화당으로 출마를 해야 뭐 가능성이 있는 아주 일부 지역, 흑인들 밀집 지역이라든가 이런 일부 지역에 민주당 대표자들이 나오는 지역이 국지적으로 몇 군데 있는 정도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다 지금 공화당이 다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선거를 치를 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주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보내서 도와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엘라바마주 공화당 내에 있는 팀이 있는데요. 뭐냐면 Mighty Alabama Strike Force라는 팀입니다. Strike, strike 할 때 Strike Force. 이 Mighty Alabama Strike Force라는 이 조직에 이제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면 일주일 동안 조지아주의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머물면서 도어 나킹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도어 나킹은 아시다시피 이제 각 집에 가가지고 집 문 노크하는 거죠. 노크하면 이제 사람들 나오면은 허셸 워커 후보 아십니까? 이 사람 찍어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이제 선거 운동하는 겁니다. 방문하면서 가가호호 방문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인데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조지아주에서는 이 방문 선거 운동 효과가 가장 큽니다. 아마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소개받고 대화하는 이러한 선거 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미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고 얼굴을 기억하게 만드는. 근데 얼굴보다는 이름을 기억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투표용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본 이름이다 그러면은 표시하는 이런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본 이름이다라고 인식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각인시켜주는 것. 뭐 아직도 허셸 워커를 모르는 사람이 조지아주에 있냐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많습니다. 허셸 워커가 누군지 모르는 분은 아직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름을 인식시켜주는 캠페인이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직접 방문해서 이름을 얘기해주고 들려주고 이것이 이제 가장 먹히는 선거운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라바마 주의 공화당에서는 마이리 엘라바마 스트라이크 포스 자원봉사단을 지금 11월 8일 선거를 앞두고 3차례 파견한다고 하는데요. 10월 2일부터 7일까지는 게인스빌로,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콜럼버스 지역으로, 그리고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사바나 지역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왜 이곳들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정확하게 아직 그 당 쪽에서 밝힌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측을 좀 해보자면 게인스빌 같은 경우에도 좀 비백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사바나라든가 콜럼버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흑인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흑인 유권자들에게 지금 허셸 워커 후보를 어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팍스뉴스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흑인 유권자들 중에서 허셸 워커를 지지한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12%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흑인 유권자층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훨씬 더 컸거든요. 흑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이상으로 지금 허셸 워커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뭐 이런 이제 판단을 알라바마 공화당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라바마 공화당의 선거운동본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후보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 이런 자원봉사대를 보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거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숙식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모든 비용은 알라바마 공화당에서 다 대줍니다. 실제로 이 팀이 성과를 낸 결과도 최근에 있었는데 바로 작년에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테리 맥콜리프 전 주지사를 상대로 글렌 영킨 공화당 후보가 아주 화려하게 승리하는 그러한 선거를 저희가 보았는데 이 버지니아 선거에도 알라바마 주에서 자원봉사대가 가서 선거운동을 도와줬었다. 지금 허셸 워커하고 상대방인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현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아주 박빙의 승부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알라바마 공화당 자원봉사대의 활동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막판 몰이까지 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도움을 저는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라바마 주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알라바마 주에 살고 계시는데 나도 이거 참여할래라고 자원봉사 하시겠다. 일주일 동안 그냥 시간 내주시면은 비용은 다 알라바마 공화당에서 대주는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www.algop 알라바마 공화당이라는 뜻이죠. algop.org 해가지고 슬래시 하시고 헬프 도와주세요 하는 헬프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그러면은 그곳에서 자원봉사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한 bannerandprint.com. 각종 인쇄물, 배너, 스티커, 간판, 스니지 가드까지 필요하신 모든 작업을 두고두고 마음에 드시게 해드립니다. bannerandprint.com. 전국 어디서든 웹사이트로 주문하시면 원하시는 디자인을 빠르게 출력해 신속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bannerandprint.com 678-274-7275. 지금 먼저 화면에 보시는 이 인물은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인데요. 웨스트버지니아가 그동안은 낙태금지법을 입법을 안 시켜놓고 있다가 지금 오늘 저스티스 주지사가 낙태금지법에 서명을 해서 입법시켰다고 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두 번째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는 기준이 뭐냐면 연방 법무부에서 로 대 웨이드 이 판례를 뒤집었던 답스 판례가 나온 이후에 두 번째라는 이야기이고요. 첫 번째는 인디애나주에서 나왔었고 지난달 8월 달에 인디애나주에서 낙태 금지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웨스트버지니아주. 그런데 앞서서 한 10개가 넘는 주들이 이미 낙태 금지법을 만들어 놨다가 뭐 심장박동법이라든가 무슨 보호법이라 태아보호법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낙태금지법들을 10개 넘는 주들이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이제 소송이 걸려서 그 시행이 다 중단돼 있던 상황이었었고요. 연방 대법원이 로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6월 달에 내리고 난 뒤에 각 주에서 미리 만들어 놨던 법들은 이제 전부 다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10개 넘는 주들이 이미 낙태금지법이 발효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고 연방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후에 이제 새롭게 낙태금지법이 만들어진 주들이 이제 두 개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내놓은 낙태금지법은 다른 주에 비하면은 조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은 아주 여유 있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좀 특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산부가 산모가 성인이면 그러면은 임신 8주까지 보통 심장박동법은 6주까지로 되어져 있고 또 미시시피 같은 경우에는 15주로 이야기했는데 근데 지금 웨스트버지니아는 8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8주까지는 낙태할 수 있지만 임신 8주가 지나면 낙태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산모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많죠. 산모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4주까지 허용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고도 본인이 임신했다라는 것을 숨기는 경우들이 많고 또 본인이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성인들보다는 더 늦게 깨닫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미성년자들은 14주까지 하지만 성인은 8주까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낙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8주까지 낙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 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산모의 건강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근친상간인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주 안에 임신한 지 8주가 안 됐다고 해도 내가 낙태하고 싶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상황에 있는 예외 조건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강간을 당했거나 뭐 근친상간을 당했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신고는 경찰 당국에 할 수도 있고
병원에다 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다가 신고할 수도 있게. 그게 좀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해야 좀 이렇게 부담을 덜 주는 거죠. 산모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근데 이렇게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임신 15주가 지나면은 낙태를 전국적으로 불법화하는 연방법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는 이게 법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하지만은 공화당에서는 이러한 그레이엄 의원이 연방법을 내놓은 거를 가지고 안팎으로 지금 말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저스트 뉴스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들은 언젠가는 낙태금지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것이죠. 친생명 주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끄는 주들은 친선택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이제 지금 방향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 같은 주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같은 주라고 해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지역별로 민주당원이 많은 지역도 있고 공화당원이 많은 지역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 전체를 통과하는 주법으로 낙태를 금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 전체의 주민들을 다 만족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논란거리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 좌파 진영 쪽,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낙태 이슈를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계속해서 끄집어내려고 하고 좌파 언론들이 쓸데없는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만들어내서 전국의 유권자 60%가 낙태를 찬성한다 뭐 이런 이상한 여론조사를 만들어내가지고 국민들을 막 오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언론들이 또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낙태 이슈와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정국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정신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생각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특별한 상황, 예외 조치가 지금 이거는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뭐 강간을 당했다거나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뭐 집안에 풍지파란이 일어날 것 같다. 뭐 이런 경우에는 곤란한 거죠. 그리고 그 강간당해가지고 원치 않는 아이가 생기는 것도 범죄자의 아이를 몸에 품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일 테니까 그런 것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이 위독하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태아의 생명도 위독하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인정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예외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예외들을 인정해 준다라는 전제에서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태아도 인간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친생명을 선호합니다. 친생명주의를 선호하는데 왜냐하면은 친선택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볼 때 너무 무책임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처음부터 잘했어야죠. 그러니까 본인은 행동을 본인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을 해놓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류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을 그 사람한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생명이 이 안에 있는데 이걸 그냥 내 안에 있는 장기 하나 정도로 생각해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나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제대로 된 훈육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친생명을 선호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웨스트버지니아주처럼 다른 주들도 조만간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주들이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관련된 소식들 있으면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린델 이야기인데요. 마이클 린델 때문에 유튜브가 끊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린델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 FBI가 갑자기 자기 사냥하고 왔는데 하디스 그
드라이브 스루에 서가지고 햄버거 시키려고 서 있는데 갑자기 FBI가 몰려들어가지고 영장 보여주고, 예, 그 영장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영장 보여주고서는 그리고서는 셀폰 뺏어갔다. 그런데 그 셀폰이 이 린델이 비즈니스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였다라는 거죠. 거기에 거래처들과 관련된, 그리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나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셀폰 없으면 난 큰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겁니다. 실제로 린델이 뉴스위크하고, 왜 자파 언론한테 하소연을 했는지 모르지만 뉴스위크하고 인터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요, 이것 때문에 FBI가 내 셀폰을 뺏어가는 것 때문에 엄청난 양의 사업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가지 제품이 취소가 됐답니다. 4명의 다른 사람들이 FBI가 한 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린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린델이 뺏어간 셀폰 안에 우리 회사, 우리 뭐 거래하는 사람들 개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고받았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데 그거 갖다 우리도 지금 불똥 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린델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 만약에 린델하고 연락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바이든 욕 한마디 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막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되고, FBI가 날 또 쫓아오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들 했겠죠. 맞아, 트럼프 2020년 선거 부정선거라고 막 주장하는 트럼프,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말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던, 2020년 부정선거에서 막 이런 얘기 주고받았던 사람들은 다 불안할 거 아닙니까? 거래처 4곳을 잃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린델은 스티브 배넌이 진행하는 워룸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전화기를 되찾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이번 소송은 수정헌법 제1조, 제4조, 제5조의 권리가 깨졌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다. 헌법소송하겠다는 겁니다. 헌법소송. 수정헌법 제1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자유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자유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제4조의 이야기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생활 침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제5조라는 거는 정부가 권한 남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금지한다라는 게 이제 제5조의 이야기인데, 이번 사항에 1조, 4조, 5조가 다 해당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헌법소송이 진행이 되면,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송이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린델한테 아주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예상해 보고 있는 바고요. 이것도 아직 소송장이 법원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워룸에 출연해 가지고 소송 낼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뉴스위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다음 주에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장이 접수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버드대의 명예교수로 있는 앨런 더쇼위츠 박사, 그 교수가 이번 소송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라는 변호인단이 아주 빵빵한 사람들이 여러 참여할 거다라고 이제 린델이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쩌면은 남들도 다 당하는, 다른 뭐 연방 하원 의원들도 막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이 상황인데, 역시 용감한 린델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진짜 용기 있게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어떠한 결과를 얻어낼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하겠다. 린델은 이 소송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멈춰야만 한다. 이 정부의 잘못된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은 이제 멈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간 좋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기 이제 자막에 보시면은 자막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존 솔로몬이 FBI 남용을 조사할 철치위원회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스터 뉴스에서 나온 저스터 뉴스의 존 솔로몬이
굉장히 우파 농객으로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내고 있고 잘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하지만은 이제 베테랑들, 그러니까 국군 참전 용사들부터 시작해서 의회의 핵심 의원들까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처치 커미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처치 커미티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1975년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게 상원에서 만들어졌던 특별위원회, 지금 이제 1월 6일 하원에서 만든 1월 6일 특별위원회처럼 상원에서 1975년에 상원에서 만들었던 특별위원회였고요. 당시에 그 처치위원회가 했던 활동은 CIA, 중앙정보국이죠. 그 다음에 국가안보국, NSA, 그리고 연방수사국인 FBI, 그리고 국세청, IRS죠. 이러한 조직들이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한 조사를 의회에서 실시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에드가 후버 FBI 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정보기관들이 국민들을 막 불법 감청 도청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던 부적절하게 막 사람들을 찝어가지고 너 공산당이지 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었던 이런 것들 제가 기억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연방 조직들, 정보부서들이 공권력을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던 특별위원회가 바로 이제 처치 커미티인데, 이름이 처치 커미티가 됐던 이유는 당시에 이제 이 커미티의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프랭크 처치여서 이름이, 그래서 처치 커미티가 된 거였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부활하자, 한 번 더 부활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라고 FBI가 말하라고 습격한 것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FBI가 잘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이고르 단첸코에다가 돈을 주고 정보를 만들어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린 수사를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조작된 수사를 정치적인 의도로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FBI도 그렇고 CIA도 그렇고 사실 뭐 정보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정보기관들이 지금 현재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정치인들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무기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헌터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노트북 나왔는데 그거 FBI 쪽에서 덮게끔 조사 못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처치 커미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근데 이거는 뭐 꼭 처치 커미티라는 단어를 쓴다 안 쓴다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급진좌파들이 잘못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문제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게 하는 뭐 이러한 그 조치들은 좀 꼭 필요한,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일인 건 분명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보니까 럼블도 중간에 꺼진 것 같은데요. 네. 안타깝네요. 럼블도 중간에 꺼지고 라이브인데. 네. 어쨌든 럼블에 올려주신 댓글 좀 몇 개 보면 많은 분들이 못 오셔서 안타깝습니다. 뭐 저도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공화당 분열을 노리는 좌파 미디어들의 먹잇감이다라고 진원스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설마 싶을 정도로 굉장히 치밀한 부분까지 건드리고 있는 걸 저희가 가끔 보고 있는데요. 정치판에서는. 그러니까 정치판은 희한하게도, 뭐 희한한 건 아니지만 아주 옛날부터 그랬지만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국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자신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이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또 이러한 것들을 좀 이해하고 나를 믿고 따라달라라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교감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정치 활동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만 정치 활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이 정치 활동일 수 있거든요. 법을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끼리도 뭉쳐야 되지만 상대방과도 서로 타협하고 말을 맞춰야 되고, 또 어떤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챙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내어주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걸 또 내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정치적인 거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데다가 선거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을 외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대표하게 될 지역구 주민들이 내 이름을 외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돈을 쓰는 것이 상당히 편리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직접 만나주면은 거의 대부분 이름을 기억하거든요,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내가 허실 워커입니다. 악수하고 포옹하고 내가 이번에 상원의원 나왔는데 저 좀 찍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 한국 방송 보시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장 바닥 돌아다니면서 시장에 계신 아주머니, 아저씨들, 장 보러 온 아주머니들 막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저거 쇼하는 거네라고 비웃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서 친화력이 있는 인물로 인식이 되면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또 까먹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정치 역학상 어쩔 수 없이 이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 활동 이외에 다른 부분들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한 음지에 있는 그런 정치 패거리들이나 하는 정치꾼들이나 하는 그런 일에는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신조를 지키려는 분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 캠프가 선거 캠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럼 후보자가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음지에서 좀 남들한테 조금은 비난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작을 펼치는 사람들도 뭐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없이 성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대방은 다 공작원들이 있는데 나만 공작원이 없다. 그러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공작원들이 활동을 하는 캠프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선거판이 굉장히 지금 지저분한 판이, 정치판이 지저분한 판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는데,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진원 스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공화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그런 모종의 공작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까 이 얘기가 아마도 뉴햄프셔 얘기할 때 나왔던 댓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공화당 내의 분열을 자극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걸 저희가 좀 알아야 되겠다. 민주당이 공화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공화당이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공화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그것은 앞서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시크릿 슬리퍼스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결국 지금 공화당 안에 숨어 있는 가짜 공화당원들, 속은 민주당원인 가짜 공화당원들이 이제 그러한 그 공화당 내 분열을 자극하고 조종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하여간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다. 오늘 뭐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지25님 럼블을 통해서 보니까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지25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KCPM1 감사합니다. 럼블은 지금 잘 나오고 있군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FA 조셉 리, 플로리다 조셉, 속지 말아야죠. 정신 차리고. 감사합니다.
마론 제이슨님 유튜브 라이브가 끊겼네요. 아, 제이슨 리님이 마론 제이슨님이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여간 유튜브 상황이 이래서 저도 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예, 하여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 페이스북으로 오셔서 끝까지 봐주신 제이 매팅리님, 명퍼거스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말이 됐네요. 이제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게 될 텐데,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24일 토요일 날 저희가 음악회를 하나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바쁜 주말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깜빡한 거가 있네요. 조지아주에 계신 분들, 초선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가 이번 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틀 동안 있습니다. 둘루스에 있는 스튜디오 무비 그릴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스튜디오 무비 그릴이라는 곳은 식당이 아니고 극장인데, 영화관인데요. 음식을 팝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에 보면은 테이블이 앞에 있어서 거기다 음식 올려놓고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극장입니다. 음식을 꼭 사 먹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음식 안 사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네, 하여간 사 먹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전우서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초선이라는 영화. 영어로는 chosen 해가지고요. CHOSEN에서 선택받은 자라는 뜻의 chose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는 그냥 초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초선은 말 그대로 첫 번째 당선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앤디 김 민주당 의원이죠. 그리고 이제 스트릭랜드 역시 민주당 하원 의원이고요. 그리고 데이빗 킴은 민주당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으로 연방 하원에 도전장을 냈던 인물인데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습니다만은 데이빗 킴이고, 그다음에 미셸 박 스틸 역시 공화당 연방 하원이죠. 그리고 영킴 공화당 연방 하원입니다. 2020년에 이렇게 5명의 연방 하원 출마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4명은 당선이 됐고 1명은 낙선했습니다만은 이들이 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이것을 지금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보면은 앤디 킴만 재선된 것이고요. 나머지 스트릭랜드 그리고 영킴, 미셸 팍 전부 다 초선 의원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데이빗 킴도 사실 이제 초선에 도전을 했던 것이었고, 그러니까 한인 정치인들, 미국 내 한인 정치인들이 선거 운동을 어떻게 했고, 그들이 또 겪는 과정들은 어땠고, 어떤 고민들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로 담긴 거고요. 전우석 감독은 원래 변호사인데 미국에서 자란 한인이고 변호사인데도 언젠가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큐멘터리 작가가 된,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헤로니모라는 다큐를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인정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만든 다큐멘터리가 초선인데 미국에 살고 있는 미주 한인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애틀란타 지역에 그 한미위원회라는 KAC라는 단체가 있는데 주로 차세대 한인들입니다. 나이가 40이 안 된 젊은 한인들이 모인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이 작품을 상영회를 하기로 하고 무료로 상영회를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럼블에는 지금 주소가 나가 있는데 그 주소로 들어오시면, 그리고 저희 뉴스앤포스트에 들어오시면 광고가 있으니까요. 그 광고를 클릭하시면 무료 티켓을 신청하실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무료 관람하실 수 있게 하니까요. 참여하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열심히 싸우는 동안에는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근데 한인이라는 이름이 타이틀이 앞에 딱 붙으면 그러면은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다 제쳐놓고 일단 한인이 일단은 워싱턴에 가고 봐야지라는 생각이 앞서는 것도 이것도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그리고 의미 있는 주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